152분입니다. 뭐가 152분이냐? 기사같이 보시죠. 152분간 질문 22개가 쏟아졌다. 예정보다 1시간이나 길어졌다라는 거죠. 뭐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예정대로면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90분간 진행이 되고 끝났어야 되는데 근데 무려 152분, 60분이 초과가 됐죠. 무려 1시간이 늘어져서 이 낮 12시 한 23분 가까이 돼서 그때나 돼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대체 무슨 얘기들이 나왔길래 이렇게 60분이나 초과가 된 거냐. 차근차근 좀 지금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건 검찰개혁 부분이었었죠. 당정간 요거 이견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 검찰의 보안수사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다음 기사 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애나 검찰 보안수사권 치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구더기가 싫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장은 먹어야지.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같이 막아야지. 일단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건 했잖아요. 근데 이게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마 이렇게 됐어요. 가다 보니까 그것까지 간 거죠. 관심도 갖지 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행안부로 보내버린다. 까지 이제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까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전문가들한테. 근데 이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듣고 여당 의견도 듣고 피해자 의견도 듣고 검찰 의견도 듣고 뭐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 네, 검찰에서 수사랑 기소를 분리를 하고 이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을 어디에 둘 거냐, 법무부에 둘 거냐, 행안부에 둘 거냐 여부가 결론이 났죠. 행안부 쪽, 당이 얘기를 했었던 행안부 쪽에 두기로 결론이 났는데 그 다음에 불거진 게 이제 검찰에 그럼 보안 수사권을 줄 거냐 여부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과 정부의 생각이 또 다른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윤영걸 대표님. 네.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앱니까? 악착같이 막아야죠. 이 얘기인 즉슨 장독 없애면 안 되죠. 보안 수사권 없애면 안 되죠라는 얘기로 사실 들리거든요.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100일 기자회견에서 네. 강조한 거로 보입니다. 지금 정청래 당 대표는 보안 수사권, 강경파들은 보안 수사권도 다 없애버리자 이런 주의거든요. 그런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안 수사권이 없으면은 뇌물 사건이나 뭐 마약 사건이나 중대 사건이 아예 무죄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 수사가 구멍이 뻥 뚫린다.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지금 좀 제동을 거는 보안 입법에 관해서는 당에서 좀 빠지고 대통령실과 행정부에서 좀 주도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검찰청 폐지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처는 행안부에 가고 검찰청 또 일부는 공소청 공소만 할 수 있는 건 법무부 산하에 가잖아요. 그랬으면은 수사 기소 분리가 됐으면 됐지 디테일한 것까지 수사를 다 막으면 구더기 때문에 장 못 담그는가 수사가 아예 안 되는 거죠. 어제 이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주가 조작 사범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패가망신해서 원금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응징하겠다 했잖아요. 말은 맞는데 만약에 보안 수사권까지 폐지가 되면은 그게 주가 조작 사범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결국은 보안 수사권은 좀 두는 방향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하게 했다라고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최청일 교수님, 사실 당 쪽에서는 무슨 보안 수사권이에요? 보안 수사 요청권을 주면 주는 거지 보안 수사권을 줄 수 없다라는 게 당 쪽의 얘기였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당에서도 그걸 수긍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아닙니다. 검찰에는 요구권 정도만 줄 수 있어요라고 나갈 것이냐라는 거죠. 당의 강경그룹과 생각이 좀 다르긴 한데 중수청을 이제 어디에 위치시킬 거냐도 약간 생각이 달랐잖아요. 결론이 났고 저거는 대통령이 저렇게 분명한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당에서 수사 요청권을 수사보안권을 요청 정도 한다 이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어제 몇 가지 이제 이따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몇 가지 약간 요새 쟁점적이었던 것들, 여권 내에서조차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있었어요. 뭐 하다 보면 상속세 같은 경우도 그랬고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입장도 그렇고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고 결국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저 정도 얘기하면 저거를 당이 따르지 않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문제는 저는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으로서 정리가 됐다. 다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보안수사권 없으면 이 경찰이 모든 건 다 할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검찰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걸 막자는 거예요.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거. 그게 바로 기소와 수사의 분리였거든요. 그걸 네. 어제 입장 분명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수사와 기소는 됐다. 정치적 결정이 됐으므로 보안수사권까지 폐지하지 말자라는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저 부분으로까지 제동을 걸기는 한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완전히 정리가 좀 됐다라고 봐야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처럼 요것만 사실 논란이 됐었던 게 아니죠.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재판부 얘기도 굉장히 좀 핫하게 문제로 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 사법은 자제가 가장 중요하죠. 절제, 자제가 사법의 가장 큰 미덕이죠. 그런데 저는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될 게 바로 국민의 주권 의지다. 국민의 뜻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법에 그래 돼 있죠.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죠. 네,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위헌 아니다. 지금 위헌이라는 얘기를 사실 사법부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위헌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위헌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접 선출보단 직접 선출, 그리고 이 지명보단 간접 선출이 더 이게 지금 다 서열이 되어 있는 건데 직접 선출된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안에서 사법부는 판단을 하는 거다. 대법원까지 항소심, 상고심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 윤영걸 대표님, 이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사법부에 대한 약간 일갈 같기도 하고요. 저는 어제 저 발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발언 아닌가.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 아니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가이드라인을 줬거든요. 그 설명하는 것도 제1위가 국민이고 그다음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뭐 국회, 네. 대통령도 직접 선출했죠. 그 밑에 다음이 간접 선출한 사법부하고 뭐 행정부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입법부가 설계한 대로 사법부는 그 통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 아닌가요? 상권 분립인데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눠서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대통령하고 국회가 국민이 직접 뽑았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통제한다. 그 시스템 안에서 둔다. 굉장히 상당히 위험한 발상 아닌가 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되면은 그 특별재판부 임명을 국회하고 저 변호사협회 네. 그 법원에서 3명씩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판결까지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저 제왕적 대통령제를 꿈꾸는 거 아닌가. 어제 이 대통령이 사법부에 필요한 게 절제와 자제라고 그랬는데 절제와 자제가 필요한 건 사법부가 아니죠. 절제와 자제가 필요한 건 입법부죠. 국회 정치가 제도적 자제, 관용이 필요한 거고 법원은 양심에 따라서 준열하게 서리빨이 내리는 판정을 공정, 정의의 각에서 하는 게 사법부인데 그걸 국회 통제에 따르라. 저는 내란 특별재판부 위헌 아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위험하게 들었습니다. 네. 저렇게 한 의도는 저는 있다고 봐요. 민주당 강경 지지자들 네. 그 뜻에 따르는 거고 또 위헌이냐 아니냐 판단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려면 앞으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몰라요. 또 헌법재판소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주도하는
판사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내년 6월에 지방선거 있으니까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이 내란 프레임을 갖고 계속 끌고 가겠다. 뭐 이런 정치적인 보석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 이 내란 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이 발언 자체가 좀 위험한 발언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입법사법행정 세계가 좀 상권 좀 분리돼 있어야 되는 건데 입법 밑에 권력도 서열이 있으니 입법 밑에 사법이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최창렬 교수님. 입법 밑에 사법부가 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도 어제 저에겐 대단히 논쟁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네. 위헌적이다, 위헌적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서로 주장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대법원에서는 위헌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헌의 소지가 있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면 이런 얘기고 대통령이 어제 분명한 입장을 얘기했어요. 그건 대통령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법학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헌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이게 크게 보면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어떤 갈등이에요,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거는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서 선출 권력이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이에요. 국민주권주의가 여기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고 헌정주의라는 것은 법치주의라는 거거든요. 법치는 이게 임명 권력들이 어쨌든 간에 사법부는 임명 권력이잖아요. 임명 권력이 이제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이제 헌재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법부로 본다면 넓은 의미의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파기한 경우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무슨 서울 이전수 같은 경우도 그랬고 과거 일입니다만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사실 날카롭게 충돌한 겁니다. 이게 국회는 국민의 대표고 국민이 주권을 일부 위임한 건데 우리의 대표로서 거기서 결정된 건데 그걸 사법부가 이제 못한다, 위헌하다 이런 걸 제기한 거기 때문에 대단히 논쟁적이고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게 여러 가지 논쟁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이런 어떤 내란 재판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너무 지연되기도 하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 특별재판부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저거는 앞으로 대단히 논쟁적이고 이게 내란 재판에도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필요할 것 같고 대통령 의견을 밝힌 것이고 아무튼 뭐 사법부의 정치와 어제 그 얘기도 나왔잖아요. 정치에 휘둘린다. 사법부의 사법에 휘둘린다는데 말하자면 이게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를 같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단칼로 틀렸다 맞았다 얘기하는 대단히 곤란한 이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사실 이게 논쟁적인 사안인 건 맞긴 하지만 대통령은 또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사안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이 발언이 이렇게 제목으로 뽑아서 한겨레만 나온 게 아니죠. 오늘 많은 조간들이 다 이런 제목을 좀 썼는데 말씀처럼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면은 오늘 어떤 얘기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나오는지를 좀 같이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얘기만 나온 게 아니라 어제 사실 이 주재주에 구금된 한국인들, 우리 근로자들 이제 곧 옵니다. 확정이 됐어요. 몇 시까지 올 거예요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지금 구금 사태 미국에 그럼 투자 무리 없는 겁니까? 계속 가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은 당황스럽죠.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미국인들이 여행 비자 가지고 와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거의 다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근데 그쪽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예를 들면 한미 간 협력 문제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느냐 아직 거기까지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아마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거예요. 그러나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망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정부 차원에서 한미 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건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정도로 살짝 좀 여운을 뒀습니다. 다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얘기를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죠. 미국인들은 여행 비자로 한국에서 영어 안 가르칩니까? 근데 우리 그러려니 하거든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살짝 좀 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윤영걸 대표님. 네. 이게 자꾸 이러면 우리도 한번 다 잡아들여봐. 우리도 한번 다 뒤집어봐. 라는 식으로 저는 그렇게 들리기도 했는데 인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피장 파장 아니냐 이 대통령 얘기는 그거죠. 미국 사람들도 관광 비자로 와서 아마 관광 비자로 와서 강의하는 미국인들 쫓아내면은 우리나라 영어학원 대부분 어린이 유치원부터 문 닫아야 될 겁니다.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피장 파장 억울하다는 얘기인데 그건 문화적 차이라고 대통령이 표현한 거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느냐.
정치 경제에 민감한 이슈죠.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지금 미국의 이번에도 국토안보부하고 이민세관 단속국 IC 같은 데는 트럼프 대통령 온 다음에 불법 이민자를 잡아서 숫자 늘리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 톰 호먼이라고 국경 차르라고 불리는 사람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국인 구속 사건, 구금 사건이 제2, 제3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필요한 거죠. 네. 예를 들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행정 협정을 좀 해가지고 비자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좀 해결한다든지 뭐 미국 의회를 더 설득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이민 문제,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선거 공약 때 너무 세게 나갔어요. 그래서 아마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기술이 필요해서 지도 감독관이 지도자들이 기술 전수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네. 그걸 융통성 있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 경제적 시급한 통상 현안 중에 하나로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 어제 그 말씀을 좀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문화적 차이로만 볼 것이냐,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건데 이 비자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제2, 제3의 주지아 사태가 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사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예정됐던 시간보다 한 1시간 정도 더 많은 얘기들을 했죠. 이게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기자회견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어떤 장이 되기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질문에 상관없이 본인이 맞다. 나 요 얘기 좀 할게요. 라고 얘기하면 자처해서 한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그랬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남들은 사인하는데 너는 사인 못하냐. 우리가 오늘 얻으러 간 게 아닙니다. 방어를 하러 간 거죠. 그 방어하면 됐지 뭐 사인을 합니까? 사인하면 이렇게 좋으면 사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익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합니까?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네,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미 관세 협상 왜 늘 하던 이 프로토콜에 따르면 사인하고 악수하고 뭐 기자회견하고 공동 기자회견하고 와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온 겁니까? 라는 지적에 미국이랑 관세 협상 이거 이익이 안 되는데 사인을 왜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한테 이익이 돼야 사인을 하는 거죠. 이익이 안 되는 사인을 왜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나 좀 할 말이 있어요. 이런 이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오늘 새벽에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장관이 또 마침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언론 인터뷰에서 한 얘기예요.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서명을 하지 않았다. 그가 백악관에 와서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걸 알 텐데 그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연함은 없다.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된다. 명확하다.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얘기한 게 우리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속 협상을 해야 돼요. 앞으로 갈 길이 좀 멉니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사인, 이 관세를 내거나 아니면 협정을 수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유연함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최천일 교수님, 이건 사실 미국 입장에서 약간 경고성으로 좀 들리긴 하는데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근데 지금 어제 대통령의 말씀도 미국이 듣기에는 네. 상당히 강경하게 들었을 거예요. 사인할 의미가 없다 우리가. 국익에 입각해서 서로 하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데 방어하러 간 것이다 이 얘기인데 일정 부분 전 대통령의 저런 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너무 지금 일방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횡포 아닌 횡포를 미국이 자신의 나라의 국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건데 미 상무장관도 되게 세게 나온 거예요. 저렇게. 유연함 없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이런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한미 동맹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이긴 한데 상당히 이제 삐끗거릴 수 있어요. 한미 관계도 그렇고 관세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건데 어느 정도 이 어제 대통령의 저 말씀도 그렇고 상무장관의 저 언급도 그렇고 이게 뭔가 관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관세 협상을 하고 왔지만 아무것도 안 된 거거든요. 어제 얘기하잖아요, 대통령께서. 네. 서명 안 했다. 서명 안 했다는 얘기 뭡니까? 그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저렇게 이제 응답을 한 거예요.
위헌화 없다 우리 그대로 밀고 가겠다. 우리 쪽에서 아직 사인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워킹그룹도 그렇고 실무선에서도 어떻게든 접점을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다들 꼭 저런 얘기가 아니더라도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저 상무장관의 말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관세 협상에 많은 그 산이 남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만 1,500달러 투자 직접 투자는 결정이 됐죠. 근데 3,500억 달러 중에서 조선은 얼마, 그다음에 그 미국과 우리가 또 그 2,000억 달러에 대한 입장이 달라요 또. 전혀 결정된 게 없는 거예요.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건데 게다가 이 구금 사태도 그거의 연장이라고 좀 봐요. 상당히 의도를 가지고 한 거라고 봅니다. 말은 맞죠. 불법 이민에 대해서 단속하는 게 말은 맞는데 네. 법에 어긋나다고 다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트럼프는 난 몰랐다. 할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이런 관세의 양국의 어떤 그 줄다리기의 성격이 있어요. 구금 사태도. 그러니까 이제 양쪽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수위를 낮춰가는 레버리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었다. 그럼 우리 이익에 국익에 반하는데 그걸 무사인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물밑에선 분명히 미국 측과 뭔가 이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미국에서 이렇게까지 상무장관이 얘기했다는 거 이건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밑에서 어떤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논의가 좀 잘 진행이 되길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어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 얘기뿐만 아니라 약간 개인사적인 가족에 대한 얘기도 나왔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족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아예 별도 특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나온 가족에 대한 언급 직접 들어보시죠. 무지하게 조심스러운 주제인데요. 제가 요새 조마조마해요. 제 아내도 뭐 그렇게 막 대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또 다니면 우리 국민들 일부에게는 약간의 위안이 되거나 뭐 그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뭘 했으면 좋을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뭐 화천대유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직장을 못 얻고 있어요. 유명해져가지고. 그게 뭔 짓입니까? 나한테 물어봤으면 아니라고 그랬을 건데 물어보지도 않고 멋들었어가지고 일부러 그런 거죠. 네, 지금 아내 이 김혜경 여사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지금 어제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면 윤영걸 대표님, 네. 사실 이게 대통령 입장에 정책적인 거, 정치적인 거 이런 거는 그냥 내가 잘하고 내가 뭐 잘 하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긴 한데 사실 가족 문제는 다른 사안에 비해서 좀 컨트롤이 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뭐 역대 전직 대통령도 제일 쉬운 것 같은 가족 문제 때문에 결국은 뭐 지지율이 떨어지고 탄핵까지 당하는 그런 일이 났지 않습니까? 전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부인 문제 때문에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자식 문제, 부인 문제 계속 시끄러웠죠. 가족이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순실이라는 또 사람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탄핵까지 받았고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 선거하는 과정에서 부인하고 아들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됐었어요. 부인의 뭐 법인 카드 요용 문제라든지 선거법 위반 문제도 있었고 아들도 뭐 여러 가지 구설수가 많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듯한 입장을 좀 보인 건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조금 아쉬운 좀 부분이 아들 문제에 대해서 화천대유에 아들이 취직했다는 대서특필 때문에 아직까지 취직을 못하고 있겠다. 네. 이건 좀 제가 보기에는 그 뉴스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어디서 조만한 인터넷 매체에서 마구 썼는지 유튜브에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뉴스를 본 적이 없는데 네. 그것 때문에 아들이 아직까지 취직 못했다. 너무 좀 자기 피해의식이 좀 확대 재생산해서 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아들 문제, 부인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신경 써야 될 일 중에 하나다. 그래서 특별감찰관이나 네. 제2부속실이나 이런 거를 좀 더 강화해서 그때그때 즉시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가족 문제가 없었던 대통령을 사실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 가족 문제가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게 참 이 말하기 좀 조마조마한데 라고 이재명 대통령도 운을 띄웠는데 네. 사실 지금 저희가 많은 이슈가 나오긴 했습니다. 뭐 가족 문제도 그렇고 이전에 뭐 주재주 구금 사태, 외교 관계, 경제 문제 등등 이제 취임 100일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었던 거죠. 이 얘기인즉슨 앞으로 4년 9개월이 남았다. 온 길보다 갈 길이 훨씬 더 멀죠.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진짜 지지율은 마지막 지지율이다라는 거. 4년 9개월 남은 기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이 국정을 운영할지를 많은 관심을 갖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